제123화 동호정벌 제1장. 다음날 아침 일찍 조회가 열리자 가후가 앞으로 나가 아뢰었다. 동호가 중대부 조자를 보내 효문을 올렸나이다. 그건 촉군을 물리쳐달라는 것이겠군. 조비가 피식 웃더니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했다. 이에 안으로 들어온 조자가 붉은 섬돌 밑에 납작 엎드려 있자 표문을 읽고 난 조비가 조자에게 물었다. 그대 주인 오후는 어떤 사람인고? 총명하고 현명하고 어질고 슬기롭고 통이 크고 도략이 있는 주군이시옵니다. 조자의 대답에 조비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하. 경의 칭찬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조자가 말했다. 신의 칭찬이 지나친 것은 아니옵니다. 오후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노숙을 받아들이셨으니 이는 그가 총명하기 때문이옵니다. 여몽을 발탁하여 군사의 지휘를 맡기셨으니 이는 그가 현명하기 때문이옵니다. 우금을 사로잡고도 죽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어질기 때문이었고, 형주를 취하면서 군사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기 때문이옵니다. 삼강을 타고 앉아 천하를 노려보고 계시니 이는 그가 통이 크기 때문이었고, 폐하께 몸을 굽히셨으니 이는 그가 도략이 있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찌 총명하고 현명하고 어질고 슬기롭고 통이 크고 도략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조비는 다시 비꼬는 투로 물었다. 그래 오후는 학문도 좀 아는가? 예, 오후께서는 만척의 배를 강물에 띄워놓고 100만 대군을 거느린 채 유능한 인재를 골랐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성현들의 저수를 널리 섭렵하시고 역사책을 두루 읽어보며 큰 줄거리를 파악하시옵니다. 하오나 문장을 찾고 구절을 베껴 쓰는 서생 흉내는 내지 아니하시옵니다. 청산유수로 답하는 조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조비는 조금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가? 하지만 짐은 동호를 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조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다. 큰 나라에 정벌할 군사가 있다면 작은 나라에도 방어할 계책은 있사옵니다. 동호는 위나라가 두렵지 아니한가? 두렵다니요. 경은 짐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였는가? 조비는 시종 비웃는 태도였다. 스스로 문명의 중심이라 생각하던 중원 사람은 중원 이외의 변두리 지역은 모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중원의 동쪽은 동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이, 중원의 서쪽은 서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서융, 중원의 남쪽은 남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남만, 중원의 북쪽은 북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북적이라고 일컬었다. 또 총나라를 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로 깔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강남 사람 또한 야만인으로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후한시대의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에 보면 동호의 오는 크게 말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글자였다. 과연 오자를 보면 사람 몸 위에 입구자가 얹혀 있어 큰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양인데, 이 때문에 오자엔 큰 입, 짓거리다, 떠들썩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오의 중국 발음은 우다. 그래서 우하고 사투리로 시끄럽게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뜻에서 강남 사람을 우에서 오로 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비는 거꾸로 우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중원의 문명어를 제대로 알아듣기는 했느냐는 뜻으로 비꼬았던 것이다. 예, 알아들었나이다. 하오나 동호에서는 아이들조차도 위나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옵니다. 높은 데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동호에는 갑옷 입은 군사가 100만이나 있고 장강과 한수가 해자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동호의 사자 조자는 위나라를 높은 데라고 칭했다. 설문해자에 보면 위는 높다는 뜻인데, 이는 위의 위치가 북쪽이라는 뜻도 되지만 지난날 원술이 성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을 때 자신을 당도고라 높인 것과도 맥이 통하는 개념이다. 그런 높은 나라에서 내려와도 동호는 끄떡없다고 대답하는 조자의 당당한 태도에 조비는 감복했다. 허허. 동호의 대부 같은 이는 몇이나 있는가? 뛰어나게 총명한 사람은 80~90명 되지만 신과 같은 무리는 수레에 싣고 말로 될 만큼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나이다. 조비는 조자의 말재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의 사자로 가서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아니한다는 공자님 말씀이 있는데 경이 바로 그런 선비로구나. 그리고는 즉시 조서를 내려 태상경 형정에게 칙서를 가지고 가 손권을 오왕에 책봉하고 수레와 말, 옷, 악기, 활, 도끼 등 9가지 특전을 뜻하는 구석을 더해주라고 명했다. 조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 성을 나갔다. 그러자 대부 유협이 가냈다. 지금 손고는 촉군의 기세에 겁이나 항복을 청해온 것이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동호와 총나라가 싸우는 것은 바로 하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이옵니다. 하오니 지금 한 상장을 시켜 수만 군사를 이끌고 장강을 건너가
동호를 기습케 한다면 총나라는 외부를 공격하고 위나라는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 동호는 열흘 안에 망하고 말 것이옵니다. 동호가 망하면 총나라도 외로워지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일찌감치 동호를 도모하지 아니하시는지요. 말인즉슨 옳다. 허나 손권은 이미 예를 갖추어 짐에게 항복하였다. 만일 짐이 그를 친다면 장차 짐에게 항복하려는 천하의 인심을 막는 일이 되니 손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러자 유엽이 다시 가냈다. 손권이 비록 큰 제목이라고는 하나 멸망한 한나라의 표기 장군 겸 남창후의 직위를 가졌을 뿐이옵니다. 벼슬이 낮으면 세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중원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이다. 그러나 왕위를 더하여 주시면 폐하보다 겨우 한 단계 아래일 뿐이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그의 거짓 항복을 믿으시고 벼슬의 등급과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향력도 늘려주셨으니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짐은 동호도 돕지 아니하고 총나라도 돕지 아니할 것이다. 동호와 총나라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한쪽이 멸망하면 그때 가서 남은 한쪽마저 없애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렵겠는가.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은 다시 여러 말 말라. 그리고는 태상경 형정에게 책봉문과 구석을 받들고 조자와 함께 동으로 가라는 영을 내렸다. 제2장 이 무렵 손권은 백관을 불러 모아 촉군을 막을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위나라 황제가 그를 왕으로 책봉하니 예를 갖추고 멀리까지 나와 영접하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손권이 영접하러 나가려 하자 고홍이 말렸다. 주공께서는 스스로 상장군 구주백이라 칭하시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위나라 황제가 주는 자귀를 받으려 하십니까? 고홍이 언급한 구주백이란 고대의 9개 주로 나뉘어 있었던 세상의 우두머리, 천하의 우두머리란 뜻이다. 손권이 말했다. 아니다. 옛날 패공 유방도 항우가 주는 봉작을 받은 일이 있다. 모든 것은 시세에 따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주겠다는 봉작을 물리친단 말인가. 그리고는 즉시 문무백관을 이끌고 성을 나가 사자를 영접했다. 하지만 형정은 대국의 직사라 하여 거드름을 피우면서 성문을 들어갈 때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이를 본 장소가 크게 노해 꾸짖었다. 예의란 존경하지 않음이 없고 법도란 엄숙하지 않음이 없는데 그대가 감히 스스로 높고 큰 채 거들먹거린다면 강남이라고 어찌 작은 칼 한 자루가 없겠는가. 더 이상 거들먹거리면 칼로 베겠다는 소리였다. 그제서야 형정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손권과 인사를 나누고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수레 뒤에서 어떤 사람이 목 놓아 울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위나라와 총나라를 아울러 삼키지 못한 탓에 주공께서 남의 봉작을 받게 되셨으니 이 무슨 굴욕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보니 그는 바로 서성이었다. 이 소리를 듣고 형정은 속으로 감탄했다. 허허, 동호의 장수와 재상이 이러하니 손권이 남이 밑에 오래 있을 인물은 아니로구나. 이런저런 소란이 있었음에도 손권은 개의치 않고 봉작을 받았다. 오히려 문무백관들의 축하 인사가 끝나자 사헌의 뜻으로 아름다운 옷과 진주, 비취, 무소불, 바다거북 껍질, 공작새, 싸움오리, 꿩 등을 마련하여 조비에게 진상하기까지 했다. 그의 사고와 언행은 극히 유연했다. 정사 삼국지를 집필한 진수의 인물평에 따르면 손권은 자신의 목적과 때를 위해서는 기꺼이 몸을 굽혀 치욕을 참아낼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런 가운데 총나라에 풀어놓았던 세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총나라 국주 유비가 본국의 대군과 오랑캐왕 사마가의 이민족 병사 수만 명 그리고 동계에 있던 한나라 장수 두로와 유영의 군사 등과 합세하여 수로와 육로 두 길로 진격해오고 있는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옵니다. 수로로 오는 군사는 이미 무산 어기까지 나왔고 육로로 오는 군사는 이미 자귀에 이르렀나이다. 손권이 왕위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왕호를 내린 위나라 황제가 군사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다급해진 그는 문무관원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촉군의 기세가 대단한데 어찌하면 좋은가. 누구 하나 입으려는 사람이 없자 손권은 한탄했다. 주량 다음에는 노숙이 있었고 노숙 다음에는 여몽이 있었는데 이제 여몽이 죽고 나니 나와 걱정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한 소년 장수가 반열에서 분연히 나오더니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은 나이가 어리나 병서를 잠옷 익혔나이다. 군사 몇만을 내어주시면 나아가 촉군을 무찌르겠사옵니다. 오왕 손권이 보니 소년 장수는 바로 손안이었다. 자가 숙무인 그의 아비 손안은 원래 유씨였으나 손책이 살아있을 때 그를 아껴 손시성을 하사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손권의 종친이 되어 있었다. 손안은 스라의 아들 넷을 두었는데
손안이 맏아들이었다.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해 늘 손권을 따라 싸움터로 나갔고 그때마다 뛰어난 공을 세워 벼슬이 무의도 위에 이르렀는데 이때 그의 나이 25이었다. 오왕 손권이 그에게 물었다. 내 무슨 계책으로 촉군을 이기겠다는 것이냐? 신에게는 대장이 둘 있사온데 한 사람은 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정이옵니다. 둘 다 만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이 있사오니 군사 몇만만 내어주소서. 그러면 가서 유비를 사로잡아 오겠나이다. 손안이 씩씩하게 대답했으나 손권은 믿업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조카가 영특하고 용맹한 것은 알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 어쩌겠느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러자 호위 장군 주연이 선뜻 나섰다. 신이 작은 장군님과 함께 유비를 잡으러 가겠나이다. 주연은 관우부자를 사로잡는데 공을 세웠던 장수 중에 하나였다. 이에 손권이 허락하고 수군과 육군 5만을 내주며 손안을 좌도독, 주연을 우도독에 임명했다. 그 직후 촉군을 정찰하러 갔던 척후병이 돌아와서 급히 아뢰었다. 척군은 무산과 자기를 함락하고 이미 의도에 당도하여 군영을 세웠습니다. 이에 손안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주연은 2만 5천의 수군을 이끌고 장강위에 수상군영을 만들라 하고 자신은 2만 5천의 육군을 이끌고 의도 입구까지 진군했다. 그리고 그곳에 군영을 3개 세워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촉군과 대치했다. 제3장 한편 총나라 장수 오반은 선봉장의 인수를 받고 떠난 이래 이르는 곳마다 소문만 듣고서도 오군이 항복해오는 바람에 촉군은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곧장 의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의도 입구에 손안이 군영을 세웠다는 사실을 탐지하자 이를 즉시 유비에게 보고했다. 자기에 도착해 있던 유비는 보고를 받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따위 어린애가 어찌 감히 짐에게 항거하려는 것이냐. 그러자 관응이 아뢰었다. 기왕 손권이 그런 아이를 장수로 내세웠다니 폐하께서도 번거롭게 대장을 보내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신이 가서 그 아이를 사로잡아 오겠나이다. 좋다. 짐도 마침 너의 씩씩한 기상을 보고 싶었느니라. 가거라. 유비가 찌푸렸던 얼굴을 폈다. 관응이 작별 인사를 드리고 막 나가려는데 장포가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관응이 역적을 토벌하러 가게 되었으니 신도 같이 가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유비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두 조카가 함께 가는 것도 재미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삼가고 조심하라. 절대 덤벙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 명심하게 싸웁니다. 두 사람은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선봉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일동과 함께 진군하여 손안의 군사가 군영을 세운 곳 앞쪽에 진세를 벌였다. 손안은 촉군이 대거 몰려온 것을 보고 세 군영의 군사를 합쳐 촉군과 마주한 곳에 둥그렇게 진을 쳤다. 그리고는 수하의 두 장수 이이와 사정을 데리고 영문깃발 아래 말을 세웠다. 이에 맞서 촉군 진영에서도 두 사람이 대장깃발에 둘러싸여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둘 다 은빛 투구의 은빛 갑옷을 입었으며 백기를 꽂은 백마를 타고 있었다. 앞선 장포는 한길 8자 길이의 장팔점 강모, 곧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있었고 뒤따르는 관응은 대감도를 비껴들고 있었다. 장포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애송이 손하나,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감히 천자의 군사에 맞서려는 것이냐. 이에 손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 주인 유비는 집신이나 팔던 잡놈이었는데 천자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천자란 말이냐. 또 돼지고기 팔던 내 애비는 머리 없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제 너 또한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미육하기 짝이 없는 놈이로구나. 장포는 크게 노해 창을 꼬나들고 손안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손안의 등 뒤에 있던 사정이 말을 달려나갔다. 두 장수는 30여 합을 싸웠다. 사정이 패에 달아나자 장포가 승세를 타고 뒤쫓았다. 이이는 사정이 패에 달아나는 것을 보고 황망히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 금빛 도끼를 휘두르며 맞섰다. 장포는 이이와 20여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그때 오군의 비장들 가운데 다뭉이란 자가 있었다. 장포의 영영한 모습을 보고 이이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냉전 곧 아마사를 몰래 쏘아 장포가 타고 있던 말을 명중시켰다. 이에 통증을 이기지 못한 말이 본영으로 뛰어 돌아오다가 영문깃발에 도달하기도 전에 꼬꾸라지며 장포를 저만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를 놓칠세라 달려든 이이가 큰 도끼를 들어 장포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 붉은 빛이 번쩍하더니 이이의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졌다. 알고 보니 관응은 장포의 말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로 뛰쳐나가려고 기다리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포의 말이 꼬꾸라지고 이이가 달려드는 것을 보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루 달린 긴 칼로 내리쳤던 것이다. 이이의 목을 말밑으로 떨어뜨리고 장포를 구한 관흥이 기세를 몰아덮치니 소나는 크게 패했다. 양진영은 각기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다음 날 어제의 패배를 씻으려는 듯 소난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싸우러 나오자 이번에는 장포와 관흥이 나란히 앞으로 나섰다. 관흥은 진 앞에 말을 세운 채 소난에게 승부를 가리자면서 싸움을 걸었다. 크게 노한 소난은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 관흥과 30여 합을 싸웠으나 힘이 달리는 것을 느끼고 말머리를 본영으로 돌렸다. 장포와 관흥은 그를 추격하며 군영으로 쳐들어갔다. 오반 또한 장남과 풍습을 이끌고 오군을 덮쳐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용맹을 떨치며 앞장서 오군 속으로 파고들던 장포는 사정과 마주치자 단창에 그를 찔러 죽였다. 이를 본 오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바탕 싸움에 이긴 총나라 장수들은 군사를 거두었다. 그런데 안국 관흥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장포가 놀라 소리쳤다. 안국을 잃는다면 나 혼자 어찌 살겠는가? 그리고는 말에 올라 관흥을 찾으러 나섰다. 불과 멸리도 가지 아니하여서 장포는 앞에서 다가오는 관흥을 발견했다. 그는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왼 장수의 목덜미를 끌고 있었다. 그자는 누구인가? 반갑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여 장포가 물으니 관흥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지럽게 싸우던 중에 바로 이 원수놈을 만났지 뭐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요. 장포가 보니 바로 어제 몰래 화살을 쏜 다몽이었다. 장포는 크게 기뻐하며 관흥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몽의 머리를 베고 그 피를 뿌려 죽은 말에게 제사를 지낸 뒤 표문을 써서 유비에게 보고했다. 한편 이이와 사정 다몽 등 많은 장수와 군사를 잃은 소나는 힘과 형세가 다해 도저히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사람을 오나라로 보내 구원을 청했다. 그런 오군의 속사정을 짐작한 촉장 장남과 풍습이 오반에게 건의했다. 지금 싸움에 진 오군의 기세가 한풀 꺾였으니 이 틈을 타 군영을 덮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깊은 오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소난이 비록 많은 장수와 군사를 잃었지만 주연의 수군은 아직 그대로 강위의 수상군영을 세우고 있고 꺾이거나 잃은 사람도 없다. 오늘 만약 군영을 기습하러 갔다가 혹수군이 무트로 올라와 우리 퇴로를 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관흥 장포 두 장수에게 각각 5천 군사를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주연이 구하러 오면 좌우양 쪽에서 일제히 뛰쳐나가 협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장남이 간단하다는 듯 계책을 내놓자 오반도 구미가 동한 모양이었다. 그럼 먼저 병졸들을 거짓으로 항복시켜 주연에게 우리가 소난의 군영을 기습할 계획임을 밀고토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른 불을 보면 주연이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니 미리 매복시켜 놓은 군사로 하여금 들이치면 만사가 끝날 게 아닌가. 좋은 계책이십니다. 풍습 등은 크게 기뻐하며 계책대로 움직였다. 제4장 한편 주연은 소난이 많은 군사와 장수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구원하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길가에 숨어 적의 동태를 살피던 촉군 병졸 몇이 투항해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매 주연은 우선 그들을 불러들여 물었다.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투항하였느냐? 저희들은 풍수피아의 병졸들인데 언제나 한벌이 공평치 못하여 불만을 품어오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릴 군사기밀도 있고 해서요. 투항한 병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말하자 주연은 귀가 솔깃해졌다. 군사기밀이라니? 예, 오늘 저녁 풍습은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소난 장군의 군영을 기습할 것입니다. 불을 놓아 신호를 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연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는 도중 대기하고 있던 관흥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주연은 부하 장수들과 상의한 끝에 군사를 이끌고 소난을 지원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자 부하 장수 최우가 말렸다. 투항병들의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잘못이 있게 되면 수륙양군이 모두 결단나고 맙니다. 장군께서는 수상군영을 안전히 지키고 계십시오. 손원 장군의 군영은 장군을 대신하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연은 그 말에 따라 최우에게 1만 군사를 내주었다. 그날 밤
풍습 장남 오반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손안의 군영으로 쳐들어갔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자 오군은 큰 혼란에 빠져 달아날 길을 찾기에 바빴다. 이 시각 손안의 군영으로 향하던 최우는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자 군사를 재촉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막산을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왼쪽에서는 관흥, 오른쪽에서는 장포가 튀어나오며 양면 협공을 해왔다. 쏘스라치게 놀란 최우는 달아나다가 장포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기량이 달리는 최우는 단일합의 장포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말았다. 주연은 오군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자 배들을 몰고 하류로 5-60리나 물러났다. 한편 패장군을 이끌고 도망치던 손안이 문득 부하장수에게 물었다. 앞쪽 어디가 성벽이 튼튼하고 군량도 풍부한가? 부하장수가 대답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이릉성이 나오는데 군사를 주둔시킬만 합니다. 이에 손안은 패장군을 이끌고 이릉성으로 급히 달렸다. 그리고 성 안으로 막 들어서자 추격해온 오반 등이 사방으로 이릉성을 에워쌌다. 관흥과 장포 등은 최우를 압송하여 자기로 돌아왔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최우를 목베게 한 다음 3군의 후한상을 내렸다. 이로부터 촉군의 위풍이 크게 떨치면서 강남의 장수들 가운데 간담이 서늘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손안은 사람을 보내 오왕 손권에게 구원을 청했다. 크게 놀란 오왕은 즉시 문무관원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지금 손안은 이릉에서 공경에 처해 있고 주연은 강에서 크게 패하였소. 촉군의 기세가 대단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장소가 아뢰었다. 지금은 정보, 황계, 장음 등 여러 장수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10여 명이 남아있사온데 어찌 유비를 염려하시나이까. 한당을 대장으로 삼으시고 주태를 부장으로 삼으소서. 또한 반장에게 선봉군, 음통에게 후군, 감령에게 지원군을 맡기신 후 10만 대군을 일으키신다면 능히 적을 막을 수 있나이다. 손권은 장소가 아랜대로 진용을 짠 뒤 여러 장수에게 빨리 출정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 감령은 이질에 걸려 있었음에도 병을 무릅쓰고 출정했다. 한편 유비는 무협의 건평에서부터 이릉의 경계 지점까지 70여 리에 걸쳐 진지를 40여 개나 잇따라 세웠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운 관흥과 장포를 불러 칭찬했다. 지난날 짐을 따르던 장수들이 지금은 모두 늙어 쓸모가 없어졌는데 다시 두조카가 이렇게 영웅스런 모습을 보이니 짐이 어찌 손권을 염려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한당과 주태가 오군을 이끌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즉시 장수를 보내 맞아 싸우려고 하자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노장 황충은 대여섯 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나라로 투항하러 갔나이다. 그러자 유비가 껄껄 웃었다. 하하, 황한승은 결코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짐이 조금 전 늙은이는 쓸모가 없다는 실언을 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늙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힘을 내어 싸우러 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지 관흥과 장포를 불러 당부했다. 황한승이 분명 실수할 것 같으니 너희들은 노고를 아끼지 말고 가서 그를 도우라. 작은 공이라도 세우면 그 즉시 돌아오게 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 예?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두 소년 장수는 유비를 작별한 다음 휘하 군사를 이끌고 황충을 도우러 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